최근 본방사수 중인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요거 아마 이제 시청률이 꽤 좋은 거 보니까 주변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 초반이라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면은 이 김 부장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번 8화에서 주인공 김낙수가 이제 드디어 다니던 ACT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퇴사하자마자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면서 8회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 9회차에서는 분양 사기 전말이 드러나고 이제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아마 김 부장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이런 자신을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어질 텐데 원작 소설이 이게 있거든요. 웹드라마, 웹소설. 원작 소설에서는 11억짜리 상가를 4억 원 깎아서 퇴직금과 위로금 3억 5천에 대출 3억 5천으로 매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세나 뭐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해 봤을 때 대기업 부장이 올인한 것 치고는 좀 약하다고 판단했는지 드라마에서는 좀 뻥튀기했죠, 가격을. 그래서 김낙수는 16억짜리 상가를 5억 5천을 깎아서 퇴직금과 위로금 5억 5천과 대출 5억 원으로 총 10억 5천만 원에 이제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5억 대출이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3억 대출이다 그러면은 요즘 대출을 워낙 1, 2억 대출, 3억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가라고 약간 뭐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금액을 높임으로써 더 극적인 효과를 이제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10억 5천짜리 상가를 구매하는데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냥 현장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듣고 덜컥 계약하는 그 김 부장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 막 그 장면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설마 그렇다고 10억짜리를 저렇게 계약을 하겠어 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실제로 이제 16억짜리 상가라는 분양세 대행사 직원을 말을 믿으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이제 머릿속에는 그 상가는 16억짜리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어, 분양대행사가 할인해주는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내가 이 상가를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상가가 향후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이나 주변 전철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분양 대행사 직원 말만 듣고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게 큰 문제였죠. 실제 이제 그 상가는 뭐 활성화되지도 않고 유동인구도 없어갖고 3억을 줘도 사지 않을 상가라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아무튼 비극의 시작은 이 16억 원짜리 상가라는 말을 딱 이제 그 앵커링 효과라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가격을 이제 기준 가격으로 놓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풀다 보니까 어, 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끝내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제시한 가격이 이게 왜 진짜 그 가격인가? 그걸 이제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사건 구성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10억 5천짜리를 매수해서 1년에 월세 뭐 한 달에 한 1천만 원씩 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월세를 받는다면 수익률은 뭐 연 11%가 넘습니다. 연 수익률 뭐 매년 연 11%면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상가 사두면 상가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막 유동인구 많아지고 개발 호재 터지고 하면 상가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연 11%씩 따박따박 월세 받지 상가 가치도 조금씩 올라가지 이러면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상가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가 가격이 올라가기는 일단 기대하기 어렵고 상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가 지금 3% 4% 왔다 갔다 합니다. 1년 수익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면은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올까? 아마 요거 보시면은 뭐 저 이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상가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한 3억 원 정도 이제 뭐 매수자가 있을
그런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준 가격을 한 3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분양 대행을 했던 그 직원의 16억 원은 사기였죠. 근데 김 부장 매수가가 10억 5천. 이것도 마지막에 10억까지 깎으려고 김 부장이 노력하지만 분양 대행사가 그 마지막 5천을 깎아주지 않는 게 또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면 김 부장이 말하는 대로 다 깎아줬다 그러면은 김 부장도 이거 왜 이렇게 쉽게 깎아주지? 이러면서 이 상가의 시세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쯤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이거는 정말 우리 마지노선이다. 우리 남는 거 없다라는 그 5천만 원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럴 거면 안 팔아. 이러면서 돌아서는 그 장사 속에 김 부장이 이제 덜컥 넘어간 거죠. 그래서 10억 5천에 삼으로써 일단은 사기꾼이 사실상 7억 5천을 챙겨간 겁니다. 그 10억 5천에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퇴직금과 회사에서 위로금 받은 거, 거기에 이제 5억 5천이 들어가고 5억 하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아마 5억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5억 원, 담보대출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출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상가 대출 같은 경우엔 이자가 좀 세거든요. 아마 5에서 6% 정도를 가정하면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연 6%를 가정해 보면 대출 이자가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양대행사 직원이 얘기했던 월 1천만 원의 이제 수익이 실제 발생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연 수입에서 3천만 원이라는 연 이자를 빼고 나면은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실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임대 그 상가를 매수했던 10억 5천 대비로는 약 8.5%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셈이고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 돈만 가지고 이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한 16%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요 그림대로만 나온다 그러면. 하지만 일단은 거기는 이제 상가가 그 분양대행사 직원 말과는 달리 전철역에서 도보에서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고 그 상가 자체가 공실이 거의 대부분이 공실로 있어가지고 금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만약에 월 500만 원 정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월 5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1년에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죠. 그러면 이자 3천만 원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연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벌써 얘기가 크게 달라지는 거 눈치채셨죠? 그러면은 10억 5천 대비로는 한 2.8%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자본 5억 5천 투자금 대비로는 한 5.4%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근데 5.4% 수익이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5억 5천 들여가지고 뭐 한 달에 임대료 250만 원씩 매달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억 원에 대한 그 임대료가 5억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별도의 비용은 지금 여기에 차감하지 않은 게 이제 지금 맹점이죠. 이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가격과 임대료 이걸 이제 같이 건보료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상가 플러스 자가 플러스 자동차 여기에다가 임대료까지 계산하면은 실제로 건보료는 한 달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건보료 생각보다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무조건 건강보험료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건보료는 임대 사업자를 하는 동안에 평생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상가에서 발생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상가 가치에 재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10억 5천에 샀으니까 뭐 그게 이제 실제 매매가 공시가가 아마 뭐 그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억으로 잡는다 그러면 와, 그것도 재산세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요런 이제 비용들을 다 차감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연에 한 600만 원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어 임대료가 500만 원일 때 연소득이 2,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제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건물주가 뭐 간물주 뭐 이러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은퇴해서 가장 이제 퇴직 후에 갖고 싶은 게 사실 뭐 연금이나 이런 거보다 상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부동산 호황기에 인구도 늘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상가 가치가 기본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다라는 추가 개념이 있으니까 뭐 좋았죠. 그리고 이제 뭐 빈상가도 없고 이러니까 이 임대료를 올려도 계속 이제 세입자는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지간한 꼬마 빌딩에 공실 두세 개 층 이상은 다 있거든요. 저희 그 집 앞에 정말 좋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1층하고 3층 반칸 빼고는 전부 다 공실입니다. 5층짜리인데. 예전엔 진짜 임대료 받는 동안 상가 가격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역전 수단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뭐 임대료를 받는 이런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고 인생 역전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김 부장이 받은 상가는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공실이 이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실이 지속되면 임대료 못 받아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를 못 받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거기에 관리비는 기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했고 이러면은 건보료가 또 발생하게 되고 재산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만약에 공실이 1년에 한두 달만 된다 그러면은 실제 수익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정말 최악인 거죠. 그래서 공실이 임대인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다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임에도 의외로 이제 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쉽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부장 같은 경우에 10억짜리 상가 사는데 그 상가를 한번 방문해 보지도 않았죠. 계약을 마치고 잔금 잔금까지 입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상가다 하고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설마 있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강사의 말만 듣고 뭐 어디에 있는 이제 뭐 부동산이 괜찮다 그러면은 말만 듣고 그냥 계약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뭐 임장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떴다방이라 그랬나? 그 뭐 전화로 부동산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뭐 어디에 땅이 이제 앞으로 개발될 건데 이걸 이제 지분 조각 투자처럼 지분 매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몇십 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로 현혹을 해서 실제로 그 땅을 팔고 그리고 이제 나면은 그 땅이 나중에 보면은 뭐 심하면은 밀물 때는 바다였다가 썰물 때 육지가 되는 이런 땅을 이제 샀거나 아니면은 산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없는 그런 맹지를 사게 되거나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됐던 거죠. 왜 이럴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신하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죠. 다만 땅을 파는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둘째, 선분야. 우리는 이미 실체를 보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는 이 선분양에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온 부동산 불패 신화로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 이런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선분양, 즉 짓기도 전에 분양해 놓고 먼저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지은 후 입주하기 때문에 권리만 매매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모델 하우스 정도를 볼라 그래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제 가갖고 뭐 중도금 치르는 중간에 아마 가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꼭 보고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지다 그러면은 평형만 다르지 내부 구조가 다 똑같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가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가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권리 관계도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했던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심플하잖아요.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돼 있고. 근데 상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지금같이 또 특히나 자영업 경기가 바닥칠 때는 여기가 정말 임대인이 들어올 건가 장사할 사람이 들어올 건가 내가 들어가서 장사할 게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지 제3자의 관점에서 정말 그게 동의가 돼야죠. 드라마 김 부장이 분양 사기에 당한 과정, 그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퇴직 이후 월세 소득에 이제 집착. 대기업을 그만둔 뒤에 재취업 조건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건물주, 논팽이라 부르는 그 친구 하나가 월 3,200에 이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그냥 아침에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논팽이처럼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사실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제 지금 회사에 월급은 없더라도 상가를 사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생기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상상력을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제 제 발로 분양대 행사를 찾아가죠. 분양사무소를. 거리에서 받은 상가 분양 전단지를 떠올리고 분양사무소로 이제 곧장 찾아갑니다. 그 분양대 행사 직원이 일단은 16억짜리 상가인데 지금 5억에 할인 분양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딱 믿기 시작합니다. 역세권 내에서 도보 3보, 임차 수요 확정, 월세만으로 생활 가능, 고수익 저위험 메시지로 유혹. 이 8회 예고에도 매월 500만 원 같은 이제 수익 문구가 이제 노출돼 있는데 해피하죠. 정말 이제 뭐 임차인이 와가지고 사업하면서 매달 이제 정해진 월세 임대료 꼬박꼬박 내주고 이러면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뭐 사는 거 꿈만 같죠. 근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이 임대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일단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뭐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지금처럼 공실이 많을 때는 사실 이 임차인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진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김 부장은 특가, 막차 뭐 요런 이제 미끼 실제로 이제 이런 가격 능숙임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분양대 행사 직원이 에이 이거 사모님하고 상의하셔야 되죠? 상의하고 그때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김 부장을 오히려 밀어냅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김 부장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제 결국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영업할 때 가장 개인이 결정할 때 어려운 거는 와이프하고 상담해 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뭐 무슨 보험 가입을 할 때도 그렇고, 참 뭐 증권 상품을 가입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마지막에 넘기 힘든 벽인데 이 분양대행사 직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혼자 결정하셔도 어차피 계약 못 하실 거니까 집에 가셔서 사모님하고 천천히 얘기해 보시고 그러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곧 팔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력 그 심리적으로 이제 조급함을 만들어 놓는 이제 고급 스킬을 발휘하게 됩니다. 코노상가라 유명 브랜드 커피점이 이제 입점 경쟁 중이다라고 하는데 원작에서는 스타벅스가 입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욕구를 막 자극하고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진짜 영업 스킬이죠.
시세 3억 수준의 상가를 10억 5천에 분양받는다는 이제 내용이 전해지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가격 부풀리기에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사장님, 어디 가서 절대 10억 5천에 이 상가를 샀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가격에 샀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다른 상가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이제 계약을 취소할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신신당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금방 할 것처럼 중간에 뭐 이제 얘네들이 짜놓은 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뭐 금방 계약하러 올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분양받을 사람 앞에서 통화하고 하면서, 아, 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어떡하지? 이게 마지막이라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김 부장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김 부장 역시 영업을 25년 한 아주 베테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뭐 이제, 아, 이런 놈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약간 비웃듯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가족의 상의 없이 결국에는 퇴직금 전액과 대출, 영혼을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내서 계약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말에 즉시 현금 흐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도 결국에는 이 분양대행사에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약을,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해 놓고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사기치고 이걸 이제 다 접은 다음에 튈 준비를 하고 나서는 연락을 다 끊어버리죠. 임차인 수익 보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허위로 드러납니다. 약속했던 임차인은 입점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하고, 분양 실장은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대 행사 그 현장에 갔더니까 위에는 이제 뭐 무슨 병원 입점 뭐 한의원 입점 헬스장 입점 이렇게 이제 쭉 써놨지만은 실제로 이 현수막대에 가려진 거는 다 금매로 판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수막대에 가려놓고 사기를 친 거죠. 아,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가 가격이 3억 원에도 팔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10억대 상가 분양 사기. 뭐 요거 사실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퇴직금을 노리는 정말 상가 분양 사기 뭐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뭐 과장 정말 뭐 16억짜리를 만약에 10억에 받고 거기에 뭐 유명 커피숍 입장에서 월 1,000만 원씩 받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 자본 뭐 가지고 대출 맥시멈 해갖고 대출 이자 빼더라도 수익률이 뭐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 김 부장한테 이렇게 팔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은 본인이 받든 아니면 본인의 지인,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받으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제3자한테 넘어올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사기를 당할 때는 절박하거나 급해지면은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은 절박하거나 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앞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때 당시에 뭔가 해결될 거라는 절박함이 생기면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자기들 말만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노리는 요런 이제 공통점은 절박한 사람. 사실 뭐 거기 그 대출 사기나 이런 거 당하는 분들 보면은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절박한 분들이 결국에는 대출 사기 전화에 또 당하고, 그 때문에 이제 뭐 대출, 정말 그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퇴직 후 받던 매달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 없어지면 목돈만 가지고 남은 세월 어떻게 사나 깝깝하죠. 이러니까 이제 은퇴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꾼들의 이제 사기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는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이제 뭐 회사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거하고
밖에 나와서 완전히 그 노지에서 내가 이제 뭔가 나와 이제 나를 내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냥 놔주세요.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기회는 나쁜 기회고, 좋은 기회는 당장 결정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 마지막 같지만 마지막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마지막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는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직접 사든가 가까운 가족 지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한테 온 기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아니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찬스도 시간이 좀 지나거나 제3자와 얘기를 나눠보면 대단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는 혹하죠. 근데 그거 그 자리에서 결정 안 하고 밖에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한 10분 정도만 저거 뭐 진짜로 좋은 건가 이러고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그런 것들 잘 아시는 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고, 그리고 급하지 않게 결정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사기로 얻는 이익이 잡혀서 받는 처벌보다 훨씬 크니까 사기가 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조작 예전에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은 주가 조작의 천국이라고 봐야 되죠. 하다가 잡히면 가서 이제 뭐 정말 운이 없어갖고 만약에 정말로 교도소에 간다 그러면은 몇 년 살다 나와도 수십억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사기가 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이제 건물주로 계시다가 지금은 건물을 팔고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고 그 건물 판 돈으로 이제 대출 갚고 그리고 이제 즉시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좀 받고 계시고 이러는데, 예전에 건물 갖고 있을 때보다 너무 행복해 하세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건물의 상가 임차인이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좀 낮춰달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실이 한번 나면 기본 몇 달이고 길면은 몇 년입니다. 진짜 한 3, 4층짜리 건물에서 한 층이 공실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대출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뭐 이익이 안 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그리고 건물 사느라고 대출을 했으면 대출 이자 내야죠. 공실 나고 있으면은 공실에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생기겠죠.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 부장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렇게 임대 사업을 하시던 어머니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건물주를 꿈꾸면서 은퇴하게 될 제 또래나 뭐 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김 부장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공감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사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